네, 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이 전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가번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의 인연에 오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 자금 파동 때에는 신모라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탄핵 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와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합니다. 일관되게 탄핵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무리하게 후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당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두 괴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준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은 박근혜 당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결단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1호 당원 그리고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출당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삼김씨 이후에 실질적인 오너격 있는 어떤 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거의 죽어가는 당을 되살렸지 않습니까? 차떼기 사건으로 해서 당 자체가 거의 괴멸될 위기에서 다시 당을 살려내고 사실 보수를 통합해낸 그런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예. 불구하고 결국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당에 쫓겨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 앞서서는 사실은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즉 국민과 국회로부터 대통령이 내려왔고 이제는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생명도 끝이 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참 역사의 어떤 가장 슬픈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자업자득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면에서 본인이 만들었던 그런 틀 속에서 본인이 어떤 결과를 본 것인데 뭐 지금 어차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결국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이 뭔가 통합을 해야 되고 단합을 해야 될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빛과 그림자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당이라는 멍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당에.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출범한 지 이제 80일이나 지나서 딱 하나 예. 했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미 식물 인간이 된 상태인데 이 보수 정당의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또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실 이 그 당원권 정지 출당시키는데 80일
예. 걸렸거든요. 그게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정치권에 또 대한민국에 크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국민들에게는 정당의 그 모습으로서 과연 그게 정당 발전과 정당 혁신과 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 저당에서는 아직도 지금 뭐 이게 그 제대로 된 것이네 아니네. 예. 그다음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계속 그 불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자성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제명까지 당해서 된 건데 뭐 신분이 일종의 뭐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재판은 예. 뭐 제가 보기에 재판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예. 판단하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고요. 저는 이게 홍준표 대표가 아마 진퇴양난 상황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고육지책으로 보고요. 예. 저는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게 보수가 새로운 인물과 정책으로 새로운 이게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결단은 홍준표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 해갖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오전에 최고위 경론이 있었습니다. 최고위 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고위 속내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대표는 그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요구 좀 해달라. 김광림 전 최고위 의장은 내쫓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피결로 가지 말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중혁 최고위원만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크로 바쁘신, 자크로 바쁘신.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오늘 아침 비가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보수 우파가 지금 덫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괴멸 직전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고위원이 돼야지. 최고로 말자. 최고로 말자. 최고로 말자. 자크로 바쁘신. 자크로 바쁘신. 최고로 말자. 당초 캐스팅 보트로 주목을 받았던 유효의 최고위원. 뭐 지퍼로 잠그듯이 입을 꼭 닫고 있었다. 김태흠 최고위원이 그랬는데 속내는 뭘까요? 일단 뭐 유해 최고위원이 사실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그때 최고위원들의 어떤 힘의 관계에서 예.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나가서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최근에 또 대한애국당 집회 가서는 또 이제 좀 불상사 좀 맞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그 최고위원의 기록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록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록용이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게 뭐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방지하려면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최고위원을 못 열게 하든지 예. 몸으로 막든지 뭐 이런 행위에 있었을 텐데 예. 다들 이제 말 한마디씩만 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정적 행보에 대해서 뭐 좀 말을 남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 한 것이고 예. 유해 최고위원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본인의 어떤 선택을 보면 사실 홍준표 대표와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본인이 아마 오늘로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어쩔 수 없는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입을 꾹 다문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대놓고 찬성은 못하겠고 암묵적 동의를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저는 김태흠 최고위원이 절차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 판례가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지금 절차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전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다만 오늘은 이제 본인 최고위원들이 자기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타내서 이게 대표한테 예. 홍준표 대표한테 권한을 더 위임해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법률적인 문제는 잠시 뒤에 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최고위가 열리긴 했는데 긴 시간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당대표가 직권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이 의사 절차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미 예. 뭐 다 지금 우리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최고위가 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어야 되거든요. 보통 진짜 그거는 반대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런 아무런 액션 없이 이제 회의 문 닫아 놓고 서로 경론을 벌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미 결정은 이미 나 있는 거죠. 어제 그제 뭐 이 그 밥 먹고 또 식사 정치하면서 이미 사전 정지했고 또 결국은 선거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이대로 놔두고 갈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그 예. 선택 아니겠습니까? 단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당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이의 제기라도 했어야 나머지 절차들 또 법적 절차들 진행할 건데 예. 그러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최고위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분은 김태훈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또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명한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고 오로지 당원 당규에 따라 최고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무효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최고위원 사퇴라든지.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독단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다면은 이제 법적인 그런 검토들을 또 해야 되겠고요. 또 많은 당내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세히 당론을 보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명 처분의 주체는 누구냐? 그건 당대표입니다. 제명보다 탈당 권유가 낮은 징계인데 탈당 권유를 함으로써 제명 천만에 그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할 때 그때는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해야 돼요. 이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의가 없을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 사망입니다. 그건 좀 무지의 소치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 주장은 본인이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쪽에 저는 홍준표 대표 해석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새누리당이나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당헌이 똑같아요. 예. 근데 이거 판례가 있는데 예. 뭐냐면 이게 그 제명 탈당 권유에 대해서 징계 불복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그럼 이게 권유가 무슨 징계냐? 말 그대로 이게 권유랑 따라되고 안 따라되니까 예. 이렇게 성명을 했는데 바로 이게 판례가 권유를 했을 때 예. 이의 안 하고 10일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이게 징계다. 예. 이게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의를 하면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하고 최고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홍준표 해석이 절대 맞다고 보입니다. 예, 김태흠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교도소의 송달도 법적으로 이게 유효한 송달이고 예. 그래서 이게 10일이 지나도 이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대로 제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이번 일은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로서 친홍 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힘을 받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예. 겉으로는 뭐 친박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 현실적인 정치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지금 내년 6월이 일단 지방선거인데 사실 지방선거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치른다고 한다면 뭐 친박이건 친박이 아니건 간에 다들 썰뜨면서 보면 좀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과연 정책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즉 개별 의원들 간에 지역구 가서 과연 그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좀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 각자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예전같이 만약에 예전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바로 이제 몸싸움 일어나고 당사에서 농성하고 최고위원 사퇴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서 뭔가 그래도 법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사퇴한 분 계십니까? 유해 최고위원은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우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지금 법적 대응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대응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법적 대응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일단 홍준표 대표의 어느 1차적인 정책 승리라고 봐야 될 거고 문제는 2차적으로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는가 또 그리고 해서 얼마나 세를 불릴 수 있는가 또 나중에 친박들의 어떤 반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가 좀 2차의 목적이겠죠.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출당 조치 내려지기 전에 뭐 이의를 제기하던가 정치적 메시지를 한 번쯤은 낼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왜 계속 침묵을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절대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사소한 일을 할 뿐이 아니죠. 이미 처음부터 그런 행위들은 그 본인한테 그런 걸 송달한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친박 진영에서 좀 뭐 정말 이 세게 이걸 막을 그 기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이 풀이 팍 죽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특별활동비, 국정원 이 자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특히 친박 의원들에게 기를 죽이게 하는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보여집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보수 통합을 얼마나 앞당기게 될까요? 바른정당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8에서 10분 가까이가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하자. 그리고 월요일인 6일 날 방송 3사 TV 토론 중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탈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이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을 놓고 활발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바른정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 가려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가시려는 건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견제 제대로 보수해 보겠다고 불과 10개월 전에 이렇게 겨울에 우리가 어렵게 창당을 했는데 그래 같이 창당을 해놓고 왜 이 시점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가겠냐. 저는 못 가시도록 안 가시도록 좀 설득을 할 생각이고 그런 설득을 그동안 충분히 많이 해봤죠. 사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오히려 뭐 마지막 설득의 기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뭐 그분들이 탈당을 안 하시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분당되느냐 쪼개지느냐 마지노선이 5일 그러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다음 주 월요일 전에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인데 그러면 주말 안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뭐 거의 이제 움직이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결심은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까 하는데 1차적으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지금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향배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렇지만은 지금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통합파들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는 이제 6일 아마 정도 돼서 일단 결행이 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 즉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강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정도의 암묵적 동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이 이제 입당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친박 쪽에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최경환, 서청원 의원 쪽에서 뭔가 어느 정도 좀 정책으로 합의를 한다라면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두 사람을 출당해야 될까 요구는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한 내주 되면 자유한국당 현재 107석이거든요. 8명이 되면 한 115석 정도 됩니다. 아마 그 정도의 의석을 가지는 제1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바른당에는 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이제 김무성 대표 바로 이게 통합. 그다음에 두 번째 남경필 지사는 통합 전당대회를 열자. 예. 좀 더 이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 합류할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유승민 의원 끝까지 자강파로 가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저도 이게 1차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한 8, 9명 정도는 바로 이게 탈당을 결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파가 8, 9명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남경필 지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남경길 지사도 사실은 문제는 예. 내년에 일단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과 기호 4번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예. 그것도 경쟁자가 있을 수 있죠. 예. 안 그래도 남경길 지사가 지금 통합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래와 관련돼 예.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래 볼 때는 1차적인 이제 합류, 아마 또 2차적인 합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또 한 번의 어떤 정계개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121석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뭔가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여러 가지 예. 해야,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이제 그 후반기 국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장은 어디에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지 제1당이 않습니까? 가져가는 그렇죠. 일당이 거니까요. 가져가야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태를 그냥 앉아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2차적인 합당이 있다라 한다면 예.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예. 뭐 그런 특별한 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또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1당 지위가 바뀌면은 예. 그것은 이 그 집권당으로서의 전국 운영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또 생각보다 어려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전혀 뭐 이 그 오불관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 정계 개편 과정에서 예. 결국 또 이제 그러면 호남권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의 변화는 또 어떨 것인지 예. 뭐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보수 통합 시점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주말 사이에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의 실세가 일본에 왔습니다. 주제 보시죠. イワンダさんが成田空港に姿を見せました。たった今、アメリカのイバンカ大統領補佐官を乗せた車パトカーに先導されてイバンカさん。Wonderful, thank you. 영부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인데 일본에서 지금 도착부터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중계할 정도로 일본에 상당히 좀 열도가 좀 네.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예. 일본의 소프트 외교의 상당히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외교라는 게 물론 정상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정상을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또 어떤 소프트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 트럼프, 이방카가 없는 트럼프는 아마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대선 승리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방카가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이 공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카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지금 일본의 4개 방송사가 모든 일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그 이야기하는 최고의 지금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방카도 보면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같은 그 참 이 화제가 될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베 지금 총리가 이번에 보면 550억이나 되는 돈을 예. 이방카가 하는 재단에다가 이제 그렇죠.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일본의 외교가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체면도 물리치고 현실적인 외교를 철저히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뭔가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결정권을 미친다면
결국은 일본에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카는 한국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올 것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일본의 어떤 이런 외교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한미 외교에는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아쉽죠.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가 뭐 주변에 참모들도 있지만 사실은 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한미 FTA 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 이제 안보의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 거기서 이방카의 어떤 이야기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입장으로는 상당히 유리할 텐데 예. 사실 이번에 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계실 때 의전을 담당하셨으니까 서 교수님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아베가 직접 전혀까지 챙겼으면 거의 최고 의전 아닙니까? 실제로 예. 그렇죠. 일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지금 이번 트럼프 방일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정상 외교뿐만 아니고 저 많은 그 외빈들 접대에서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유난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유난을 떨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전후 패전 이후에 일본이 예. 결국 그 부흥한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됐을 수도 예.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한편으로 야당도 또 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견을 보이지 않거든요. 외교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예. 우리처럼 그렇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점들도 우리 국민들이 한번 또 우리 예. 저 정치권에서 유의미하게 바라볼 대목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어쨌든 뭐 소프트 외교에는 상당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오늘 그림만 봐도 상당히 좀 화기애애하고 또 이방카가 일정을 상당히 좀 길게 보내는 걸로 알려졌는데 요거 자체가 상당히 좀 외신에서는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일본 특유의 그 손님 접대 문화를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 예, 이런 예. 표현을 쓰는데 예. 그렇다고 그걸 감안해도 제가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환대를 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딸 바보를 할 정도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게 무급이지만 보좌관 예. 아닙니까? 공식적이. 따라서 이게 일본이 아마 이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딸 이방카에 대해서 어떤 공고한 한 미일 동맹 예. 이걸 위해서 이게 이런 환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베 또 비장의 카드가 골프 정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골프 같이 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지금 벌써 이제 오늘 아마 이 아베 그 총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라운딩 전에 일본의 프로 선수들과 연습 라운딩을 거쳤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 트럼프와의 라운딩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보여지는데 세계 랭킹 4위 선수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예. 제일 먼저 달려간 그 사람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그때 선물한 것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이 골프채를 선물을 했거든요. 골프채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도 라운딩도 하고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도 함께 라운딩 했지 않습니까? 이 라운딩이 한 번에 할 때 보통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4시간 동안 정말 두 사람이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지고 딱딱한 회담이지만 사실 이런 라운딩을 한번 하면 굉장히 개인적 친밀도도 높아지고 예. 또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 정상회담 몇 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춰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골프 강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사실 뭐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골프를 치지 않으시고 정상회담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의 국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트럼프한테 좀 설득을 하고 동의를 예.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영리한 외교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전 라운딩까지 할 정도면은 이게 몇 번 홀에서는 뭐 또 어떤 얘기하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치밀하게 준비한다 원래 그렇게 이 볼 수 저 있을까요? 트럼프는요 거의 예. 싱글급의 이제 굉장히 골프를 잘 치고 예. 아베는 이제 보기 플레이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실력도 좀 맞춰야 되고 아마 또 이제 그 라운딩을 하면서 아마 좀 실전 감각을 키워야죠. 왜냐하면 공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사실 둘이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아베가 한편으로 보면 좀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끼리 만난다 그러면 보통 사전에 의제도 조율하고 다 좀 짜맞춘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서로 편한 얘기를 나눌 기회도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만 공식적인 예. 오피셜하게 회담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백악관을 가면은 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그 백악관 구경을 한번 또 시켜주거든요. 예. 이 골프 치는 것, 골프 라운딩 하는 것과 같이 또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오면은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로 예. 산책을 한다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이 개인적인 이런 일정을 갖는 것들이 서로 간에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친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의 일정이 단지 그 일본과 한국만 오는 게 아니고 예. 일본과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시아를 지금 가장 많은 나라를 한 번에 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들이 사실은 이제 내일 그 토요일 아니고 휴일 아니겠습니까? 휴일 일정을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아주 그 일정상으로 예. 구성하기가 참 좋죠. 지금 개인 일정보다는. 저희 1박 2일 트럼프 예.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을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고 좀 친밀한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그 순서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할 우리도 수 지금 있을까요? 저기에 보면은 험프리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들은 공식적 일정 아니겠습니까? 예. 상춘제 환담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악관 그 안내해 주듯이 우리 청와대에서 이제 상춘제 뭐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가장 청와대 내에서도 예. 아름답고 또 그 뒤 길까지 산책하기 참 좋은 길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가을에 단풍까지도 좋아서 저런 이제 상춘제의 환담, 예. 저런 것이 이제 개인적 친분을 높일 수 있고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죠. 우리 청와대에서 일정이 이제 왜 1박 2일이냐 얘기가 나왔을 때 짧지만 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알차게 이렇게 또 이제 방한 일정이 꾸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번에? 뭐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예. 그 DMZ 방문. 왜냐하면 이게 52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가서 거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 다 갔었거든요. 저는 이게 그 부분에서 좀 강력한 북한 경고 메시지 이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국회 그 연설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 좀 메시지 원칙적인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아시아 순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회 연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돌발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국회 연설 때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네, 일단 뭐 아마 대북 강경 메시지는 뭐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오늘 또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군사 옵션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정상에 다뤄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중요한 의미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FTA 문제라든지 무역 역조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들 실리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실제로 뒤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가는 지난번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보면 거의 경제 문제 즉 FTA 문제가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아마 이번 그 방문길에 트럼프도 좀 선물로 챙겨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예. 뭐 벌써 다음 주네요. 그렇습니다. 1박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안에 상당히 좀 알찬 메시지가 담기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방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언제나 부인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특수활동비 논란의 몸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수사도 지금 물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미 뭐 다 드러났지 예. 않습니까? 특히나 이재만 그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받아서 이제 보관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그 비서관들은 이 전달 책이었죠. 또 이제 단지 뭐 좀씩 용돈 챙겨서 예. 얻어 쓰는 그런 정도의 또 일들은 했습니다만은
국정원 이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국정원 비용이라는 게 과거 김영삼 정권 때까지는 청와대로 들어왔고 뿐만 아니고 그 국정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국정원의 예산들이 각 부처에 다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마다 그것을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 건 찾아내는 게 스타 의원 되는 이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보물찾기 하듯이 국정원 부처에 숨겨져 있는 국정원 예산을 찾아서 냈는데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일체의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각 부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도 받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 일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게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국정원 예산, 국가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빼다가 써버린 참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또 보수 야당에서는 이것은 관행이었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100만 달러와 함께 3억 원도 내가 정전 비서관에게서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상문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 수사 결과 정상문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을 더해 총 5억 원으로 지인 이모 씨 명의의 계좌로 옮겨지고 이 계좌를 통해서 서초동에 매월 500만 원의 월세 소득이 발생되는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간 3억 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이 아니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3억 원이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에서도 역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것이 바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수활동비는요 크게 두 가지 죄거든요. 바로 이게 뇌물수수하고 그다음에 국고손실인데요. 뇌물수수는 이게 그 대가관계가 있는가가 문제되고 그다음에 국고손실은 과연 이게 직원이 직접 횡령한 게 아니고 변경, 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쟁점인데 저는 이게 설레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요. 법적으로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이게 수사하는 게 형평에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특활비도 조사가 들어갈 텐데 이것은 물증을 찾는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최종 용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최종 용도를 뭐 최순실이라든지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그건 이게 당연히 뇌물될 거고 그게 또 다른 게 아니고 국가 어떤 이게 업무 통치나 이런 부분에 썼다면 안 될 수도 있는. 따라서 이게 최종 용도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수사에도 물줄기가 하나 더 더해진 셈인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문고리 20년의 뭐 배신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배신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뭐 예전에 봤듯이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또 장세동 씨라든지 보면 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다들 보면 이제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또 이 떠넘긴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이 통치자 을 썼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박 전 대통령 지금 박 전 입장도 지금 이건 통치자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금이라는 게 이게 예전 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돈 자체를 용도가 어디에 썼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청와대 비용에 좀 플러스 알파에 썼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이게 하나의 좀 논란이 소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밝힐 거는 이 용도를 어디에 밝히느냐. 근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돈의 출구를 밝히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는데요. 1심 판결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가번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